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보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번 학기 유체역학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교재 사진이에요. 교재는 제가 쓴 교재입니다. 문운당에서 출판한 이 교재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모두가 교재는 조금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유체역학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 유체역학이라는 게 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유체역학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또 선배들이나 누가 유체역학이 참 어렵다더라 이러는데 어렵지 않아요. 다 어렵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게 마음의 자기 이제 뭐예요? 그걸 자기 최면이라고 얘기하죠. 쉽다고 생각하면은 어려운 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쉬운 일도 이거 어렵다 하면은 어렵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물레방아죠. 이 물레방아 역시 유체역학 원리를 다 이용하는 건데 옛날 이 사람들이 이거 만들면서 유체역학 공부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 경험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물레방아랄지 또 이와 같은 지하수 펌프, 옛날에는 이 지하수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뽑아 오려고 했습니다. 요즘이야 전기 펌프가 있는데 다 이건 사람 힘으로 이용하는 펌프들이었어요. 인간만 유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곤충들도 유체를 이용합니다. 지금 이거 물방개예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물 위에 떠 있나?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표면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표면끼리 연결해서 자기들끼리 강하게 다른 물체를 배제하려는 그런 힘. 그러다 보니까 이 물방개가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물 위에 띄우는 거예요. 사람도 이런 원리를 이용한다면 물 위에 뜰 수 있겠죠. 자관. 이렇게 곤충들도 이 유체 원리를 이용해서 그걸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활용을 한다고 봅니다. 자, 이건 유체 일종의 하나의 기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분무기죠. 꽃에 물을 주기도 하고 방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다림질할 때 물을 뿌리기도 하고 여러 군데 쓰임이 참 많은 그런 기구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만드는 거 역시 여기 보면은 요 내부에 유체기계의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유체기계의 원리가. 그러면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유체의 어떤 원리를 배워야겠죠. 배우지 않고 이걸 만들 수는 없어요. 배우지 않고는 이걸 만들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공대에 들어왔냐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대에 왜 들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들어왔어요? 공대에 시를 쓰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죠. 공대는 그렇게 시를 쓰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여유롭게 마음을 달래는 그런 대학이 아니에요. 공과대학은 뭐 하는 걸까요? 공과대학이 뭐예요? 우리 공과대학은 엔지니어링 칼리지라고 그러죠. 공과대학은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데예요. 그래서 공대는 이건 돈을 버는 대학입니다. 공과대학은. 우리 대학에서도 한번 보세요. 공과대학 규모가 제일 커요.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어느 대학이나 보면은 공과대학이 가장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이미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과대학에 나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돼요? 내 아이템을 차지하죠. 내가 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을 건가. 이걸 생각해야죠. 나는 어떤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 생활에 이로움을 주고 그 사람들부터 보상을 받을 건가. 이게 정해지면은 자기의 사업 아이템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 단순한 물뿌리개지만은 이거 유체의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뭐 베르누이의 원리랄지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뽑아서 밖으로 분산을 시켜줘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유체의 원리는 뭐 단지 우리 공과대학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운동선수들도 필요합니다. 야구 선수들. 야구 선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 우리 손흥민이 볼 차는 거 보세요. 코너에서 코너킥을 해주면은 거기에 나란히 있는 어디로 들어가냐? 코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볼대로 들어가요. 공이 이렇게 되죠. 한번 보세요. 지금 코너킥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운동장이 있는데 여기서 코너에서 볼을 차서 이 나란히 있는 골대로 공이 이렇게 휘어 들어갑니다. 그것도 딱 모서리로. 그죠? 한쪽 모서리로 휘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쪽 모서리로 휘어 들어가는 각도를 정확히 맞출 수 있냐? 그런 바로 이 공에 회전을 어떻게 주냐 했더니 이렇게 회전을 주냐 아니면 이쪽으로 회전을 주냐. 그때 볼을 찰 때 그 각도 이런 것이 전부 가면서 공이 이렇게 이제 회전해요. 회전하면서 그 회전하는 양에 따라서 각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너에 가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와서 꼭 꽂히게 만드는. 이게 바로 유체학의 원리예요. 투수가 커브 공을 던지는 거. 또 이 테니스 또는 뭐예요? 핑퐁, 탁구 선수가 이 드라이브를 거는 거. 이거 모두 다 유체학의 원리입니다. 유체학의 원리. 골프볼이에요. 골프볼을 여러분들 골프볼이 멀리 가려면은 볼이 매끄러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끄러워야만 저항을 적게 받고 멀리 갈 거다. 근데 실제 골프볼은 멀리 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딤플이라는 홈을 파놨어요. 골프볼에. 매끄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멀리 갑니다. 왜? 유체역학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유체역학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역학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바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굴삭기예요. 굴삭기. 이 굴삭기 하나로서 사람 수십 명이 하루에 할 일을 이건 1시간 동안에 해냅니다. 바로 일의 효율이죠. 이 일의 효율을 높이는데 이 굴삭기가 이용돼요. 그럼 굴삭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냐? 바로 이건 유압의 원리입니다. 유압이 어떻게 해서 힘을 내냐 하는 건 바로 거기 유체역학의 또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기계들. 자, 여러분들 이런 유조선 타고 싶죠. 근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탈 수가 없지만은 앞으로 이런 여객선 탈 날 곧 올 것입니다. 이 여객선을 타고서 세계 일주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꿈이죠. 이 여객선 안에는 극장도 있고 수영장도 다 있어요. 요건 2016년인가 7년에 우리나라의 그 STX 조선에서 건조한 유람선인데 이게 세계 최대의 여객선입니다. 비록 이 회사가 지금은 망하긴 했지만은 세계 최대의 그 여객선을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의 조선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그 배, 이 배는 뭐로 만들어요? 철판으로 만들었죠. 철이 물 위에 뜬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생각 못 했죠. 철이라는 건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철판에 물에 뜨고 그 위에 사람이 타고 극장이 만들어지고 수영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냐. 바로 그게 그 아르키메데스나 이런 그 여러 가지의 그 원리들을 이용해서 물 위에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항해술 이런 것들도 역시 유체역학의 원리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장에 이런 복잡한 파이프라인들, 이것들도 바로 유체학에서 얘기되는 거고. 이건 이제 모터로 움직이는 펌프예요. 아까 그 손으로 움직이는 펌프들 우리가 봤었는데, 지금은 이런 모터로 움직이는 펌프들, 편리하게 물, 기름 이런 거 운반해죠. 저 알래스카에 보면은 알래스카 그 대륙 한가운데에서 퍼낸 기름들을 해안까지 쭉 운반해서 배에 실어서 수출도 하고 본국으로 가져가죠. 그럼 그건 뭐에서 수송하냐? 이런 펌프들로 수송을 해요. 펌프가 없으면은 그거 어렵죠. 그래서 이런 펌프. 이거 댐. 이 댐 높이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댐들. 댐 높이 하면은 높이가 한 100m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높은 데서 물이 떨어져야만 큰 낙차에 의해서 전기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라는 걸 알잖아요.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높이가 100m 되는 댐에 물을 가둬서 그게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은 댐을 어떻게 쌓아야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동남아에 우리나라의 그 건설 회사가 댐을 지어줬는데 그게 홍수가 나서 무너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건 적당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죠. 돈 적게 들이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을 적당히 들여서는 안 되고 경제성에 맞게 홍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돈을 들여서 댐을 지어야죠. 자, 그러면 그런 댐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바로 유체학에서 그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런 댐에서 나오는 그 물을 이용해서 발전,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터빈이에요. 터빈. 프랜시스 터빈이라고 수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터빈입니다. 유체기계입니다. 이건 새만금인데 새만금의 댐도 역시 그냥 쌓은 게 아니죠. 이 바닷물의 수압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 수압을 이길 수 있도록 댐을 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 이건 그 풍력 발전기죠. 이 풍력 발전기는 바람의 속도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냐. 이런 것들도 유체학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풍력 발전들.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상 관측이나 그 예보 이런 것도 유체학을 이용을 해요. 지금 이게 그 태풍의 눈입니다. 저 태풍의 눈, 그 다음에 눈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바람의 속도 방향이 다 다르죠. 그러면 일기예보를 할 때 태풍의 중심 기압이 얼마고 거기로부터 얼마의 거리에 바람의 세기는 얼마쯤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해서 이 지금 플로리다 남단의 얘기인데 이 플로리다 남단의 어떤 위치에서는 바람이 얼마 세기로 불 것이고 뭐 어떤 위치에서는 어떻게 불 건가 하는 걸 예측을 해야겠죠. 그 예측을 누가 하냐? 유체학을 배운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이거 다 유체학의 원리에 의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걸 이제 일기예보로 내보내는 거죠. 굉장히 우리 생활에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유체학이라는 게 뭔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편했는데 이제 알고 살게 되면은 이런 원리들 여기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구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저기에 저런 원리를 내가 학교에서 배운 유체학에 저런 원리를 쓰면은 요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머리에 이제 떠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자, 요건 이제 그 사람의 모세 혈관들입니다. 돈을 벌게 되면은 사람이 어떤 욕심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진시 황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뭘 요구했어요? 죽지 않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약초가 없을까? 그걸 찾아다니죠. 이게 사람이 나중에 원하는 건 마지막에 원하는 건 내가 이 좋은 세상을 떠나기가 싫다 그거예요.
죽기 싫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죽으면 되겠냐. 그럼 살아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혈관에 피가 흘러야 숨도 쉬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산다는 건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겁니다. 피, 이거 뭐예요? 유체예요, 유체. 유체가 관 속에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 의대 그 의사들이 이런 혈관의 이런 현상들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혈관에 피가 잘 흐를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저 병원에 가보면은 뭐예요? 혈관만 관리하는 그런 혈관 관리 소통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혈관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그만큼 이 혈관에 흐르는 피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니까. 그래서 유체역학의 원리가 이제 이런 의학에도 이용돼서 사람의 수명 연장이나 이런 데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범위를 넓혀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뭐예요? 유변학, 유변학이라는 거죠. 유변학이라는 그런 분야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심장. 역시 심장은 피를 품어서 밖으로 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펌프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펌프가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일 수 있을까? 인공 펌프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유책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죠.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꿈이 있는가 하면은 새처럼 홀홀 날아서 다른 우주로 가고 싶은, 다른 행성으로 가고 싶은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페이스 X라는 지금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그 사막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성공했어요. 처음에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했는데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우주 여행을 하려고 지금 그 상업용 위성을 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 여행. 과거에는 우주 여행이라는 게 그냥 꿈이었어요. 저 달나라에 뭐 토끼가 살고 어쩌고 다 그건 이상적인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 꿈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실현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에는 우리가 자가용 가진다는 거 또는 휴대폰을 가진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냐고. 그전에는 동네 하나에 전화기 하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전화를 가지고 다닌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어때요? 모두가 다 전화기 가지고 있죠. 모두가 다 전화기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 아무 때나 탈 수 있어요. 저 달나라 뭐 위성 그런데도 전부 다 위성들이 가서 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인간이 거기에 여행을 가고 싶은 거죠. 내 돈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저 달나라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수성도 가보고 화성도 가보고 싶다. 이게 바로 스페이스X의 프로그램입니다. 위성 여행이에요. 자, 그 꿈을 처음 시작한 게 라이트 형제입니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지금 이렇게 엉성하게 생겼어요. 이 엉성하게 생긴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거기에서 그 다음 이제 발전한 게 이런 왕복기관, 내연기관 비행기죠. 이것은 이제 DC-7이라는 그 1955년도에 비행기입니다. 이것으로 LA에서 뉴욕까지 얼마 걸리냐? 논스톱으로 8시간 걸렸어요. 요즘은 이런 비행기들 안 쓰죠. 제트 비행기 쓰죠. 제트 비행기 한 6시간이면 너끈해요. 뉴욕에서 LA까지 논스톱으로. 자, 저런 그 내연기관을 쓰다가 이제 이 내연기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연기관은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에 실린더가 있고 이제 피스톤이 있고 이 피스톤이 이제 크랭크 측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회전 운동이죠. 그럼 피스톤은 상하 운동을 하고 크랭크 축은 회전 운동이에요.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이 내연기관은 속도의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도 RPM 보면은 5,000, 6,000까지밖에 없어요. 10,000 RPM 가는 자동차 없습니다. 그렇게 내연기관이 10,000 RPM 되다 보면은 이거 부서져요. 여러분 이런 운동 한번 해보세요. 이 가슴에 손을 대고서 직선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한 손은 회전 운동을 시키는 이런 운동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천천히는 돼요.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이 천천히 되지만은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을 빠르게 하려면 엉켜서 되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이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회전 속도를 5, 6천 RPM 이상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올리게 되면은 그게 불가능해요. 깨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엔진의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높일 수 있냐? 바로 그건 회전되는 것을 그대로 회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터빈이죠. 터빈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터빈이에요. 터빈을 로타를 돌려서 그 로타에 돌아가는 회전수로 프로펠러를 돌리자. 그럼 회전에서 회전이니까 이건 얼마든지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터빈을 얼마든지 빠르게 할 수가 있냐? 빠르게 하려면 터빈에 불어주는 그 스팀의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러면 스팀의 속도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냐? 과거에는 제임스 와트나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이거 음속을 넘지 못했습니다. 음속이라는 건 뭐예요? 소리의 속도죠. 1초 동안에 340m밖에 못 가요. 그 음속보다 더 빠르게 분출할 수 있는 노즐을 개발한 사람이 드라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드라바라는 사람이 노즐을 개발함으로써 초음속 시대를 열게 돼요. 바로 이게 드라발 노즐을 이용한 터빈입니다. 18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터빈이에요. 이 터빈 블레이드에 방금 본 그 초음속의 수증기가 스팀이 뿌려주게 되면 이거 속도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래서 터빈의 속도는 뭐 10,000 RPM, 20,000 RPM 이런 RPM들을 가져요. 이렇게 빠른 회전수를 가지니까 그것에 의해서 큰 그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비행기는 최초로 마하, 음속을 돌파한 벨 X1이라는 비행기입니다. 여기에 탄 사람이 척 여거라는 사람이에요. 척 여거라는 사람이 이 비행기를 타고서 1947년 그 LA의 사막에서 마하 1을 돌파를 했어요. 마하 1. 마하 1이라면은 초음속 돌파한 거죠. 1초 동안에 340m를 넘어간 거예요. 이 비행기의 속도가. 보통 우리 여객기들 마하 한 0.8 정도 됩니다. 제주도 가거나 이런 데 타고 가는 여객기들은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마하 1 넘어서 왜 이런 걸 이 사람이 처음 했냐면 마하 1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운드 배리어라고 초음속 돌파하는 진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진동이 만들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비행기 이거 파괴돼 버리면 사람도 죽잖아요. 함부로 이걸 누가 탄력을 안 했는데 청여거라는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내가 한번 타보겠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가지고 마하 1을 돌파하고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초음속 비행의 시발점이 된 거죠. 마하 1을 돌파하면 방금 사운드 베리어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바로 이게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선이 만들어지죠. 이 앞뒤의 압력이 다릅니다. 앞뒤의 압력이 다릅니다. 앞뒤의 압력이 여기는 이제 저압이고 여기는 고압이 돼요. 그래서 압력 차이에서 이 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압력층 또는 사운드 베리어 또는 이거 충격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충격파가 만들어지니까 군산이나 이런 데 집에 창문이 어떤 때 덜덜덜 떨릴 때 있습니다. 그건 군산 비행장에서 초음속 폭격기가 이륙할 때 이 초음속 돌파를 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렇게. 바로 요거예요. 요 굵은 선이 이 물체 앞에 만들어지는 충격파, 즉 그 음파의 배리어입니다. 압력 차가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압력차. 이게 쇼크웨이브라고 충격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콩코드입니다. 콩코드가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초음속 여객기예요. 이 영국에서 만들어서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해서 만들어가서 영국의 히드로에서 미국의 뉴욕 그 케네디 공항에 취항을 했어요. 취항을 했는데 이 비행기가 이제 케네디 공항에서 뜰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충격파를 만들어내니까 주변에 소음, 공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니까 뉴욕 공항에서 이 콩코드 취항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명분이 이게 영국과 프랑스, 유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라인도 안 입고 온데 자기들은 미국에서는 이 초음속 여객기 만들지 않아요. 보잉사나 이런 데. 초음속 여객기를 안 만들었는데 여기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어서 이게 취향을 하니까 저거 지금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저거 못 오게 할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항의를 한다. 이런 명분을 삼아가지고 이 비행기의 취향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생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비행기가 되어버린 거죠. 콩코드. 이런 이제 폭격기고 이거 미사일이죠. 미사일은 얼마의 속도로 갈까요? 미사일이 초음속으로 갈까요? 아음속으로 갈까요? 미사일은 요거 초음속으로 가야 됩니다. 총알도 마찬가지예요. 총알이나 이런 것들이 초음속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음속이라는 얘기는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찻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저기서 기차가 기적을 울리고 있어요. 100m 전방에서 기적을 울리면은 기적 소리를 먼저 들어요? 아니면 기차를 먼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까? 기적 소리를 먼저 듣죠. 소리 저 100m 전방에서 울린 기적 소리가 먼저 내 귀에 와서 들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3, 4초 후에 기차가 내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기차는 소리의 속도보다 느려요. 이게 아음속이에요. 반대로 기차가 초음속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m 전방에서 기차가 빵 하고 소리를 냈어요. 근데 100m 전방에 섰던 나는 기차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니까 기차가 먼저 나를 지나가는 거죠. 소리는 그 뒤에 기차가 지나온 뒤에 들리게 돼요. 그럼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소리를 들었으면 이미 기차는 지나가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총알도 마찬가지예요. 100m 전방에서 총을 쐈는데 빵 하고 쐈어요. 빵 소리 났을 때 내가 총을 쳐다보면은 총알이 보인다면 총알은 이건 소리보다 늦게 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총알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빵 소리를 듣기 전에 총알이 나를 관통한다면 나는 총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총알은 소리의 속도보다 빨라야 돼요. 내가 소리를 듣기 전에 나를 관통을 해야 내가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알이나 미사일 저런 것들은 아주 빠른 속도, 이 소리의 속도에 몇 배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사일 같으면 마하 10, 마하 8 이래요. 마하 10, 마하 8이라는 얘기는 소리의 속도 10배라는 얘기입니다. 소리가 1초 동안에 340m라는데 마하 10이면 3km. 소리 1초 동안에 3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그 무기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유체역학의 경쟁이에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만들고 이런 로켓을 만들고 하는 게 모두 유체역학의 경쟁입니다. 이건 초음속 앞으로 개발될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에 가지고 싶은 이런 스포츠카 다 유체역학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야만 저항이 적게 하고 작은 동력으로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겠죠. 그런 걸 테스트하는 풍동에서의 시험 모양입니다. 이런 사이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저항을 적게 받고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을까? 다 테스트를 하죠. 자전거 어떻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냐? 테스트해요. 전부 이게 유체역학적으로 실험을 합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에 최초로 쏘아 올린 그 나로회예요. 외나로도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그 우주항공센터가 있습니다. 이 우주항공센터에 쏘아 올린데 불행하게도 이 나로호의 엔진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죠. 소련에서 만들었어요. 러시아에서 만든 거 우리가 사다 썼어요. 지금은 많이 발전이 돼서 우리나라도 어지간한 정도의 지금 엔진은 만들고 있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엔진 만드는 거, 엔진 이런 로켓의 엔진을 만드는 거 바로 여러분들 이제 유체학 그 원리인데 아마 1학기 후반에 나와서 이런 엔진의 기술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건 이동식 미사일이죠. 이동식 미사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많죠. 여기서 이동해가면서 이렇게 마하 10이나 8로 쏘아 되는데 이거 어떻게 피해요? 피할 수 없어요. 일 학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교과서는 당연히 이제 준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하는 건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매 챕터가 끝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예고 없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평소 평가예요. 숙제나 이런 건 내지 않아요. 왜 귀찮잖아요, 이런 데 숙제가. 그래서 평소에 공부해 둔 걸 단원이 끝나면 테스트해서 그걸 평균 내가지고 30% 반영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30%씩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출석으로 반영을 하죠. 여러분들한테 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유체역학 모두가 다 처음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인데 누구 지금 잘하고 못하는 사람 없어요. 같은 출판사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적응이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래 하나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버스커의 봄봄봄 이런 노래 있죠. 봄이 됐으니까 봄봄봄 노래 이거 나오는데 이거 멋있다 하면 배우고 싶다. 어때 한 번 들으면 배워지나요? 아니죠. 한 번 들어서 노래를 배운다는 건 이건 천재도 못해요. 적어도 노래를 기억하려면 이런 천재들도 몇 번 들어야 되냐? 5번 들어야 됩니다. 5번. 자, 여러분들이 천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부모는 다 여러분들 천재로 생각해요. 몇 번 최소한 읽어야 되냐? 5번은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5번. 여러분들이 교재를 샀으면은 이 교재가 걸레가 돼야 돼요. 5번씩 읽다 보면은 자, 1시간에 배운 거 5번 읽다 계속 이렇게 5번씩 읽다 보면은 이 교재 나중에는 걸레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최소한 책은 5번 이상 반복해서 읽어봐라. 그래야 머리에 뭐라도 좀 남는다. 특히 수학 같은 이런 방정식은 써봐야 됩니다. 써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써봐서 기억한다면은 이건 천재도 아니죠. 천재가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방정식도 수없이 많이 써봐야 됩니다.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오프라인 수업이라면은 당연히 휴대폰이나 이런 걸 진동을 하는 걸 의무로 하겠습니다. 온라인은 제가 여러분들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건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휴대폰 제어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시간인데 여러분과 같이 유체역학에서 뭘 배워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봤습니다. 유체역학은 목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냐. 유체역학 배워서 뭘 만들어서 돈을 벌 건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많이 벌어서 자동차도 멋있는 자동차 사고 나중에 그 우주 여행도 신혼여행도 가야겠죠.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